상발이라는 개념 이야기했고요. 굉장히 그 복잡계의 어떤 그 네스티드 스트럭처, 그 다음에 이제 프랙탈 구조를 연상시키는 그런 그 유사한 말, 이런 거를 다 했어요. 자기 이론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어쨌거나 그 복잡성 교육을 연구하면서 이 폴라니를 알게 되면서 저도 이제 굉장히 너무 기쁘고 어떤 그 굉장히 짜릿했어요. 처음에 이 폴라니를 알게 되면서. 이 폴라니는 1891년에 태어나서 1976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85세를 살았죠. 그리고 이 폴라니는 20세기 사람이죠. 이 20세기가, 그러니까 폴라니가 살았던 시기가 20세기를 고스란히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20세기는 아시다시피 산업화의 절정기죠. 근대화의 절정기. 어떤 근대성의 절정기고, 한편으로는 전쟁의 시기죠. 양차 대전이 일어났던 시기고, 그 다음에 혁명의 시대였고 이념의 시대였어요. 이 폴라니는 그것을 온몸으로 겪으면서 이 시대적 과제를 어떻게 극복할까를 이 사람도 역시 천재적 수준에서 그거를 이제 연구하고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최전선에 서서 싸웠던 사람이다. 이런 거죠. 이 사람도 거의 천재급 수준의 학자예요. 김나지움을 수석으로 졸업했고요. 1913년에 의학 박사를 땄어요. 그러고선 6년 후에 또 화학 박사 학위를 땄어요. 그리고 1차 대전 때 1차 대전 때 직접 참전을 했어요. 그 1차 세계대전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전쟁이었죠. 사상자가 4천만 명이었어요. 2천만 명이 죽었어요. 2천만 명이 죽거나 실종된 그런 전쟁이었거든요. 그 전쟁을 직접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 1차 대전 말기에 있었던 그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1917년에 그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죠. 그리고 레닌이 1924년인가 죽었죠. 그때 죽고 나서 이제 스탈린이 집권하면서 그 당시에 그 소련을 이끌었던 그 이론가가 부하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물론 이 부하린도 스탈린에 의해서 나중에 숙청되고 처형을 당하는데, 이 폴라니가 그 부하린하고 직접 논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공산주의 체제의 그 폭력성, 억압성, 허구성을 이제 직접 깨닫게 됐고, 그리고 이 폴라니가 헝가리계 유태인이에요. 이 사람도 유태인이에요. 스피노자도 유태인이었는데, 그리고 아버지는 그 헝가리의 그 철도 기술자면서 철도 사업을 주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중산층이죠. 굉장히 그 뭐라 그러면 상류층이에요. 그 집안이. 그리고 어머니는 그 러시아계 유태인이었는데, 쉽게 얘기하면 좌파 지식인이었어요. 어머니가 그 헝가리 그 지성계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살롱을 차렸잖아요. 살롱, 뭐 카페 이런 거를 직접 운영하면서 지식인들이 그 살롱에 모여서 이렇게 시국을 논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부유하고 굉장히 그 지적 자산이 굉장히 높은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갖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칼 폴라니가 굉장히 또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 홍기빈이라는 분이 그 칼 폴라니 연구소를 만들어갖고 칼 폴라니를 굉장히 세일즈를 많이 했는데, 이 칼 폴라니는 이제 좌파 지식인이죠. 좌파 지식인이고, 칼 폴라니의 아내는 실천적 공산주의 혁명가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칼 폴라니도 역시 이 헝가리는 거의 독일하고 독일의 속국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히틀러가 등장하면서 칼 폴라니도 이제 그 히틀러를 피해서 이제 뭐 미국으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그 아내의 그 공산주의
그 전력 때문에 미국에 못 들어가고 이제 캐나다에 뭐 정주하고 막 이런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마이클 폴라니,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보고자 하는 이 마이클 폴라니도 그 어머니의 영향, 그다음에 그 형의 영향을 받아서 자유주의자였긴 했지만은 국가의 통제, 어떤 그 시장 경제를 어느 정도 국가가 개입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을 이제 갖고 있었어요. 갖고 있었지만은 이 마이클 폴라니는 그 파시즘을 피해서 영국으로 이제 망명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소련의 공산주의 체제에도 직접 가서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도 그 마이클 폴라니가 이제 1933년에 영국을 갔는데, 영국에서도 그 당시 30년대는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그 당시 그때가 이제 그 사회주의를 이제 지식인들이 굉장히 이렇게 좀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시기였죠.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많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경험하면서 이 지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통제되고 관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그냥 철학적으로 관념적으로 본인이 그걸 주장한 것이 아니라 여기 이제 이분이 원래는 화학자였다고 그랬잖아요. 물리화학자. 215편인가 되는 논문을 발표했어요. 본인이 그 화학자였을 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연구 실천력을 가진 거죠. 특히 이분이 저는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흡착 포텐셜 연구. 그러니까 X선으로 어떤 X선으로 쪼여서 어떤 그 사물의 구조를 분석하는데 대가였다고 그래요. 근데 처음에는 이 폴라니가 흡착 포텐셜에 관한 그 이론을 발표했을 때 사람들이 이게 이해를 못했다고 그래요. 마이클 폴라니가 그 이론을 발표하고 나서 5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인정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폴라니는 그러니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냐 이거죠. 왜 그랬느냐. 그러면서 이것은 단순한 명시적인 지식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이론을 갖고 있으면은 이거를 글로 써서 책으로 발표하면은 누구든지 그걸 읽고 이해할 걸로 생각하지만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50년 넘게 본인의 이론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느냐. 그것은 그 이론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명시적 지식뿐만 아니라 암묵적 지식이 매우 중요하다. 이제 그거를 몸소 느낀 거죠. 그러면서 1940년대가 되면은 이 사람이 사회과학적으로 전향을 해요. 그리고 철학가로 전향을 하면서 실제 교수직도 그 사회학과 교수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말년에는 이 인식론, 철학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게 되고 또 이제 형이상학적인 연구에까지 이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 노벨상 후보에도 몇 번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본인은 노벨상을 못 받았지만은 본인의 직계 제자 2명이 노벨상을 받았고 이 폴라니의 아들을 화학자로 키웠는데 이 아들이 또 노벨상을 받았어요. 화학자로서. 그러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집안이고 학문적으로는 대가죠. 인류의 지적 발달에 대단한 공헌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폴라니가 앞장서서 이 간객관적 인식론을 깨달았기 때문에 당시에는 인정을 못 받았어요. 최근에서야 인정을 받는데 우리나라는 이 학문 수준이 상당히 제 주제에 뭐 천박하다고 이야기할 것까지는 없습니다만은 천박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폴라니가 굉장히 많은 책을 서술했고 논문도 수백 편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폴라니 책 번역된 게 딱 3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는 절판됐고 하나가 뭐냐면은 이 퍼스널 날리지라는 이 개인적 지식으로 출판된 용어거든요. 근데 이게 대우 학술 총소로 나온 건데 에티카만큼 읽기가 어려워요. 원전이고 그 암묵적 지식에 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서술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디테일한 것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전문적 분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번역된 것이 이 본인이 말하는 그 암묵적 영역, tacit dimension이 뭔가, 그러니까 tacit knowledge가 뭔가를 그 본인이 강의한 거를 이렇게 출간한 거를 이제 번역한 거, 이제 요게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폴라니를 처음 읽으실 때는 이 책이 제일 좋아요. 요거는 절판이 안 돼 있더라고요, 당연히. 요게 이제 그 장상호 교수라고 서울대 교육학과 장상호 교수가 한 70살 된 교수예요. 교육학계에서는 굉장히 그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까지도 이 학술 활동을 하는 분이거든요. 얼마 전에 그 교육학회 학회 행사에도 본인이 직접 이렇게 뭐 발표를 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쓴 그 폴라니 이론을 아주 잘 요약을 해놨어요. 요약을 잘 해놓고 인용도 아주 잘 해놨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발제할 내용도 주로 요 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폴라니를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리려면 한 적어도 두세 번에 나눠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오늘 하루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린 그 유인물에는 그 폴라니의 주저서가 나와 있어요. 주저서가 나와 있고요. 폴라니의 이론도 역시 폴라니의 그 인식론은 인격적 지식, 퍼스널 날리지, 모든 지식은 객관적이고 그 다음에 참인지 거짓인지 뚜렷하게 구분하는 명제적 지식, 그게 아니다. 그 지식을 만들어내고 다루고 학습하고 교육하는 사람의 어떤 그 인격이 그대로 담겨있는 그런 지식이다. 그래서 암묵적 지식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모든 지식은 암묵적 지식이든지 최소한 암묵적 지식에 뿌리를 둔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1 더하기 1은 2라는 거짓인지 참인지 명확한 이러한 지식조차도 그것은 암묵적 지식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사실은. 1 더하기 1은 2라는 것도 사람마다 저마다 다 다르게 이해를 하죠. 그리고 그 내용성이라는 것은 무지무지 풍부한 것이죠. 그것은 저마다 개인들이 몸속에 갖고 있는 거예요. 퍼스널하게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상식적으로 명시적인 것 따로 있고 암묵적인 것 따로 있고 이론이 따로 있고 실천이 따로 있고 주관적인 게 따로 있고 객관적인 것이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것은 다 허구적인 것이다. 그것은 절대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특히 이분법적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일하려면 어떤 개념이 필요하느냐 했을 때 그것이 바로 퍼스널 날리지예요. 그 복잡성 교육에서 인식론을 왜 간객관적 인식론이라고 하냐면은 그것은 주관적인 것도 아니고 객관적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간객관적이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폴라니가 다 밝혀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폴라니 역시 우리는 신체를 통해 모든 의미를 파악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거는 스피노자가 에티카에서 인간의 모든 관념은 신체에 대한 관념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한 거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신체는 어때요? 객관성, 명료성, 공공성이 매우 희박하죠. 아니 내 몸속에서 일어나는 거를 나도 모르는데 제3자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료하지도 않아요, 절대로.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있을 때 또는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제 말씀을 듣고 계실 때도 제 몸속에서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의 몸속에서는 우리도 알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암묵적인 거죠, 그게. 그게 우리의 모든 인식, 모든 지식의 토대가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교육을 이야기할 때도 교육은 공공재다, 공공성이다 주장하지만은
사사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교육은 본질적으로 사사성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프랑스 혁명 때도 공교육제도 만들 때 이 사사성의 원리하고 공공성의 원리와 갖고 치열하게 그 정파들끼리 논쟁을 했어요. 물론 스피노자도 그렇고 폴라니도 그렇고 공공성을 절대 부정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사사성 역시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또 주의할 게 뭐냐면은 폴라니가 암묵적 지식을 강조했지만은 역시 명제적 지식도 절대 가볍게 보지 않아요. 그것이 포인트예요. 이분법을 지향하지만은 모든 지식은 신체에 근거한 것이고 그 신체는 암묵적인 것이라고 보지만은 명시적인 것의 그 역할을 절대로 부정하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제가 이제 뒷칠판에 배경이 있죠. 화이트보드에다가 그 폴라니 인식론을 이해하기 위한 그 키워드를 제가 쭉 써놨는데 이 프린트에 제가 올려드린 이 발제 자료에 다 있는 거니까는 이 발제 자료를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폴라니는 그러한 그 인격적 지식이 우리의 그 인식작용이라든지 우리의 학습 또는 교육 그런 현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보조식과 초점식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해요. subsidiary awareness, 그 다음에 focal awareness. 우리가 사물을 인식할 때 그것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작용하는데 그 역동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조식과 초점식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개념은 말이죠. 스피노자의 그 능산적 자연, 소산적 자연, 나투라, 나투란스, 나투라, 나트라타. 결국은 같은 자연이지만은 그 자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이 역동적으로 이루어진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스피노자도 그런 개념을 만들어낸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원리가. 그러니까 뭡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설명할 때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초월적인 것이 있고 실제 우리 세상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다 같은 존재적 위치에서 일어나는데 버추얼한 수준, 그러니까 잠재적인 수준에서 끊임없이 뭔가 창조적인 게 역동적으로 꿈틀거리고 있고 그것이 때때로 액추얼라이즈 된다 이거죠. 그리고 액추얼라이즈 됐던 것이 다시 카운터 액추얼라이즈 되면서 잠재적인 영역 속으로 들어가서 또 풍부한 창조성을 만들어서 다시 액추얼라이즈 되고 이런 거에 기본적으로 우리 그 복잡성 교육의 그 존재론이라는 게 결국 그거거든요. 모두 다. 자, 그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어때요? 책을 읽을 때 결국은 그 책을 읽으면서 어떤 의미를 파악하죠. 그게 초점식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그 책의 단어 하나하나 속에 있는 의미, 그리고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그 철자 하나하나 이런 것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명시적 지식을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갖고 해석할 때 우리 몸속에 있던 과거의 경험을 기반으로 그걸 인식하죠. 그러니까 저마다 인식이 다 달라지죠. 똑같은 책을 읽어도 우리가 어떤 의미를 깨달을 때 그게 초점식으로 때로는 떠오르지만은 그 밑바탕에는 엄청난 보조식들, 잠재적인 그 차원이 있는 거예요. 그 책 속에 글자 속에도 있지만은 우리 몸 속에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거를 결국 폴라니도 주장을 하는 거예요. 폴라니가 예를 굉장히 많이 들고 있어요. 저기 아까 말씀드린 그 개인적 지식 그 책을 보면은 굉장히 디테일한 예를 뭐 역사적으로도 들고 있고 과학이 이렇게 발전돼 왔다라는 역사적인 것도 들고 있지만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망치질 우리가 이제 못을 하나 이렇게 망치질을 할 때도 우리 초점식은 어디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 그 망치가 닿는 못의 끝에 초점식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 망치를 제대로 박으려면은 우리 망치의 손잡이를 너무 꽉 잡아도 안 되고 너무 부드럽게 잡아도 안 되고 그 망치의 그 손잡이를 너무 가깝게 잡아도 안 되고 너무 끝을 잡아도 안 되고 우리 몸은 그것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암묵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망치질이 서툰 사람은 왜 못을 못 박아요? 망치를 잘 못 잡아요. 경험이 없어갖고. 암묵지가 없는 거예요. 암묵지가 부족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어떤 지식을 가르칠 때도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어떤 지식을. 역량 중심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역량 중심 교육을 이야기하지만은 역량 중심 교육할 때 그 역량이라는 것도 결국은 암묵지잖아요. 그죠? 역량이 주로 뭐예요? 태도죠. 태도가 있고 그다음에 뭐 거칠게 얘기하면 주로 태도라는 측면이 있고 아이들이 뭔것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어떤 수행 능력이잖아요. 그게 결국은 다 암묵지죠. 근데 이 폴란이나 복잡성 교육의 이 인식론을 좀 잘못 이해하면은 명시적 지식 또는 이 초점적 지식의 역할을 또 부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막 지필고사 없애고 그러잖아요. 아이들한테 개념 공부 제대로 안 시키고 한자 교육 다 없애버리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명시적 지식이 분명해야 우리가 암묵식에 대한 인식도 강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둘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 그 스피노자가 말한 나투라 나투란스하고 나투라 나투라타의 그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둘은 다른 현상이 아니에요. 같은 현상이에요. 다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말을 써서 설명할 뿐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건 장상호 교수가 이제 폴라니를 읽고 나서 정리한 건데 알무의 구조가 갖는 네 가지 측면이 있다. 그래서 하나는 기능적 측면, 현상적 측면, 의미적 측면, 존재론적 측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능적 측면하고 현상적 측면은 이것도 이제 결국은 같은 현상인데 방향을 좀 달리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이죠.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지금 복잡성 교육에 대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이 복잡성 교육 이건 명시적인 영역이죠. 그죠? 말로 표현되는 거니까는. 근데 이게 복잡성 교육 처음에 딱 봤을 때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현장에서 20년, 30년간 교육을 한 우리 선생님들은 복잡성 교육을 잘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왜? 이미 암묵적 지식으로 알고 계시거든요. 이 교육이라는 건 단순하지가 않다. 아이들한테 아까 그 수포자 말씀 나왔는데 수포자한테 수학만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걔네들 정서를 또 고려해야 되잖아요. 왜 수학을 기피하게 됐는지 그거를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 복잡성 교육을 이해하기가 더 쉬운 거죠. 다른 사람보다는. 그때 어떻게 돼요? 이 복잡성 교육이라는 말 자체는 뭡니까? 명시적인 측면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복잡성 교육을 받아들일 때 우리 몸속에 있는 암묵적인 잠재적인 그런 경험과 기억을 토대로 해서 복잡성 교육이라는 걸 저마다 이해를 하죠. 그게 암묵적 지식의 기능적 측면이라고 폴라니가 이야기한 거예요. 암묵적 지식의 기능론적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은 어떤 명시적 지식을 탁 봤을 때 그것을 결국은 우리 몸이 인식하면서 우리 몸 또는 그 복잡성 교육을 서술한 그 글 속에 들어있는 암묵적 측면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점점 더 복잡성 교육이라 뭔가를 이야기하는 명제적 지식으로 굳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역동적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성 교육 얘기할 때 우리가 그냥 복잡성 교육이 아니라 뭐 근거리 상호작용이 뭔지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등등 이제 그런 거를 또 구체적인 명제적 지식으로 또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폴라니는 외면화 작용이다. 익스터널라이제이션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이게 발착 전이 구조라고 이제 해석을 했는데, 이게 from to structure라고 폴라니를 이야기했어요. from to. 우리 신체로부터 명시적 지식으로 나간다 이거요. 우리 신체적 from 명시적 지식으로 to. 그래서 이거 from to structure라고 그랬고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폴라니는 프록시말 텀이라는 개념하고 디스탈 텀이라는 개념을 또 만들어내요. 이 프록시말 텀이라는 것은 근위황, 근위, 프록시말 가깝다라는 거죠. 프록시말 텀 어디에 가까운 거냐면 우리 신체에 가까운 거예요. 프록시말 텀이 있고 우리 신체로부터도 먼 그런 그 항목이 있어요. 지식에는 프록시말 텀은 암묵적인 거죠. 우리 신체 속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디스탈 텀, 원위항, 먼 것은 명제적인 것은 점점 더 먼 것이죠. 우리 신체로부터 먼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식을 공부하고 학습하는 것은 프록시말 텀, 우리 신체로부터 점점 더 먼 곳, 명제적 지식, 디스탈 텀으로부터 나아간다. 디스탈 텀으로 나아간다 이거예요. 그런 다음에 결국은 같은 건데 폴라니는 또 현상적 그 측면이 있다. The phenomenal structure of passing line. 반대로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것이 있다. 그게 뭐예요? 그게 현상학이잖아요. 그거를 깊게 연구한 학파가 현상학이잖아요. 후설 같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외부 사물을 봤을 때 복잡성 교육식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죠. 우리 신체가 같이 상호작용하면서 어떤 이미지를 탁 만들어내잖아요. 그게 현상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떤 명지적 지식을 봤을 때 우리 몸을 기반으로 해서 역시 어떤 현상을 만들어내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명시적 지식을 통해서도 계속 명시적 지식을 통해서도 우리 몸의 구조, 암묵적 지식이 풍부해진다는 거예요. 암묵적 지식이 중요하지만은 그렇잖아요. 우리 책 읽고 공부 열심히 해도 우리 역량이 강화되잖아요. 물론 그 뜻도 제대로 모르면서 우리가 암묵적 지식이 없으면 아무리 명시적 지식을 읽어도 그 뜻을 모르죠. 암기 위주의 교육은 나쁜 것이지만은 우리가 어떤 그 명시적 지식을 암기해서 그것을 암묵적 지식과 결합시킬 수만 있다면은 그거는 좋은 거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그냥 익스피어리언스하고 달라요. 경험하고는 또 달라요. 그 현상학에서는 경험하고 체험을 구분하잖아요. 경험은 그냥 이게 객관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현상이에요. 나도 경험하고 너도 경험한다. 그렇지만 체험은 퍼스널 익스피어리언스예요. 체험. 근데 이 체험에 해당되는 영어가 없어요. 영어가. 독일말하고 우리말에는 있어요. 우리는 경험하고 체험 다르잖아요. 독일말에도 있어요. 경험, 체험 다르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존 듀이의 이론의 한계가 그거예요. 존 듀이가 경험주의 교육학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존 듀이도 나름대로 뭐예요? 흥미주의 교육과정을 설명하면서 뭐 간접적 흥미, 직접적 흥미 이야기하면서 그 아이들의 학습의 역동적인 과정, 그 다음에 트랜스 액션이라는 개념으로 나름대로 그걸 설명하려고 그랬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 나아가질 못했어요. 존 듀이도. 이 체험, 현상학적 체험의 개념, 그 다음에 이 복잡계 원리를 그 벽에 부닥쳐갖고 제대로 못 나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폴라니는 그거를 아는 거예요. 폴라니는. 그래서 이 암묵적 지식과 명시적 지식은 결국은 이거를 이제 분리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통합적 관련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폴라니가 그냥 주장했겠어요. 그 당시까지의 그 여러 가지 심리학적인 연구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겨우 3쪽 나갔는데요. 이거 다음에 또 한번 해야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3쪽 나갔는데 이 보조적 인식을 또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제가 이 보조적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또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학습을 하면서 외부 세계를 끊임없이 경험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경험하는 걸 우리가 다 인식을 못한대도요. 그거를 심리학적 용어로 식역화 인식이라고 그래요. 서브리미널이라고 해요. 식역화 인식. 이거를 심리학자들이 많이 연구했어요. 예를 들어서 말이죠. 제가 어렸을 때 형사 콜롬보라는 영화를 많이 봤는데 그 완전 범죄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버지라는 글자를 보여줄 때 이 아버지라는 글자를 인식하려면 최소한 제가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적어도 뭐 100분의 10초 이상은 우리가 봐야 그걸 인식해요. 아버지라는 글자를. 그런데 이 아버지라는 글자를 100분의 1초만 딱 보여주면은 실제로 우리 몸은 인식했는데 우리는 그걸 우리가 인식했다고 느끼질 못해요. 그게 말하자면 식역화 인식이에요. 그래서 식역화 광고가 또 있었어요. 서브리미널 애드버타이징이라고 그래갖고 영화 필름에다가 코카콜라 사진을 한 장을 딱 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영화를 봤을 때 영화를 본 사람이 코카콜라 그 그림을 자기가 봤다고 인식은 못하지만은 그 몸은 느낀대도요. 그게 암묵적 인식이에요. 식역화 인식이고. 그러면요. 실제로 실험을 했어요. 그 영화를 보여주면요. 그 영화 본 관객 중에는 영화 보다 말고 코카콜라 먹고 싶어서 나와서 매점에서 코카콜라 사 먹는데도요. 제가 어렸을 때 본 그 형사 콜럼보에서도 그걸 이용해서 완전 범죄를 하다가 콜럼보한테 걸리죠. 걸려요. 아,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 신체에서 변화가 일어났지만은 직접 관찰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암묵적 지식, 암묵적인 변화라 하더라도 관찰 가능한 게 있다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복잡계도 사실은 암묵적인 거를 주로 다루는 거거든요. 암묵적인 거를 다루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이 암묵적인 것을 다루는 기술이나 인식은 점점 발달하죠. 점점 발달해요. 그러니까 전혀 이게 모르는 게 아니래도요. 전혀 모르는 측면도 있지만은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순간에 그 코카콜라 사진을 인식했지만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우리가 만약에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발전해 갖고 우리 몸에 아주 미세한 로봇을 집어넣어 갖고 우리 어떤 신경의 변화라든지 이런 걸 캐치해낼 수 있다면은 식역과 인식도 다 규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지금 이 복잡성 교육에서도 예를 들어서 그 시스템 사고에서 그 인과관계 지도 그리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아직은 뭐예요? 식역의 위의 단계를 다루는 거죠. 근데 그게 제대로 되려면 식역화 인식을 다뤄야죠. 진짜 그 복잡계를 규명을 하려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블루 오션이에요. 우리가 이 복잡계 인식론을 발전시키고 이론을 개발하고 또 실천을 한다는 것은 진짜 우리가 망망대해 앞에 서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자, 그래서 이 식역화라는 이 심리학적 개념은 지금 프로이드 이론은 거의 다 부정되고 있죠. 프로이드의 그 잠재의식이라든지 전의식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이 식역화 의식이라는 것은. 왜냐하면은 잠재의식은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걸 끄집어내려면은 엄청난 노력을 해야 끄집어내잖아요. 막 최면도 걸고 막 전생의 경험까지 막 나오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만 이 식역화 의식은 순간순간 역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순간순간 액추얼라이징 되고 또 우리의 그 명시적 지식으로 액추얼라이즈 된 게 풍부화되면은 그것이 다시 우리가 몸으로 또 이렇게 역량이 증가되는 그쪽으로 다시 들어가죠. 카운트 액추얼라이징 되죠. 그래서 암묵적 힘에 대한 강조뿐만 아니라 그 지식 발달에 있어서 명시적이고 초점적인 것의 중요성을 동시에 함의하는 것이다. 이제 등등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근위항, 이 암묵적 영역에 해당되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원위항, 명시적인 것을 인식해야 돼요. 그 예를 폴라니가 뭘 예를 드냐면 그 맹인들의 지팡이 있잖아요. 맹인들 지팡이는 그 지팡이 끝에서 지팡이 그 손끝으로 전달되는 지팡이 끝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갖고 그 맹인들의 그 암묵적인 영역에서 그 인식을 하잖아요. 그 초점적 영역에 있는 지팡이 끝이 없으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가능하지가 않죠.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더욱더 그런 그 인간의 그 감각을 확장시키는 그러한 그 테크놀로지가 전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폴라니는 4차 산업혁명 얘기는 안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해요.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거를 결국은 해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판정을 내리는 것은 인간의 인격적 지식이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암묵적 지식, 명시적 지식 그게 어느 하나가 이제 우월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2015 교육 과정이 이해 중심 교육 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해 중심 교육 과정 할 때 그 이해라는 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쓰는 그 이해가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빅 아이디어라고 설명을 하죠. 빅 아이디어라는 것이 어떤 개념을 알면은 그것과 관계된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죠? 그 초점식에 해당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 이해라는 것이. 그래서 이 폴라니는 그 이해를 굉장히 중요하죠. 컴프리헨션이라는 개념이 함께 한다는 얘기죠. 함께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해라는 게 암묵적 지식을 기반으로 그 암묵적 지식을 기반으로 우리가 초점식을 통해서 이해한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굉장히 그게 깊은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 교육 과정을 연수할 때 그걸 제대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그걸 제대로 알고 실천을 했습니까? 자, 그래갖고 이 서브셉션이라는 개념을 또 제시를 해요. 이 폴라니는. 우리가 보통 지각을 했다, 인식을 했다, 컨셉트 개념이잖아요. 근데 서브셉션, 이것은 잠재된 인식이라는 잠식이라고. 여기 이제 어떤 이 장상호 교수도 이걸 잠식이라고 얘기했는데 서브셉션, 그 다음에 서브리미널, 아까 말씀드렸죠. 식역화 인식, 이런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한다. 그래갖고 이제 그 4쪽에 보시면은 그 인격적 지식의 특성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인격적 지식의 특성 5가지. 우리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알 수 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건 명시적 지식이거든요. 근데 그 대부분은 암묵적 지식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야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새 이제 뭐 교육개혁 한다고 그러고 이제 아이비 많이 강조하는 어떤 그 여성분이 계시죠. 그리고 우리 김진경 의장님도 그거 수능을 그런 식으로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논술 시험도 결국은 명시적 지식을 다루는
다루는 것이죠. 연역적 추리 능력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시적, 그러니까는 어떤 전제도 명시적 지식이고 결론도 명시적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명시적 지식 그 차원에서 노는 거예요. 폴라니는 그걸 원했던 게 아니죠. 그래서 이 폴라니는 암묵적 추리라는 개념을 만들어내요. 태식 인퍼런스. 태식 인퍼런스. 역량 중심 교육을 하려면은 그 어떤 논술고사, IB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 IB를 그 여성분이 왜 이렇게 강조하겠어요? 그게 돈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좀 지나친, 약간 좀 지나친 말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개념을 또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시스템 사고도 결국은 그 명시적 영역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한 번 더 이렇게 발전될 필요가 있다. 이 복잡성 교육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 폴라니가 그 뭐예요? 삐아제도 굉장히 열심히 읽었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래서 그 삐아제의 그 동화와 조절, 어코모데이션, 어시밀레이션이 그게 역동성을 표현하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폴라니는 그 대신에 그 드웰링, 내주라는 개념을 제시해요. 보다 더 그 역동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머지는 제가 좀 막 스킵을 할게요. 스킵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평가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또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교육과 관련해서 우리가 철학적 입장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 5쪽에 보면은 폴라니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인격적 지식은 그 자체 내에 평가적인 능력이 있다. 지식은 우리가 그 명시적 지식만을 놓고 보기 때문에 평가를 갖고 한쪽에서는 수능을 많이 하자 이런 주장이 나오고 또 한쪽에서는 그 뭐예요? 학생부를 많이 하자. 그러면서 또 그 중간 비슷하게 논술을 또 하자. 뭐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그거는 명시적 차원에서만 놓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인식의 한계 속에서 그 논쟁의 틀이 거기서 머무르는 거예요. 고장난 라디오 계속 돌아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암묵적 영역까지 이제 우리가 그 인식의 차원을 넓혀서 평가의 문제도 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잡성 교육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인격적 지식은 그 자체 내에 평가적인 능력이 있다. 지식은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지식에는 우열이 있어요. 학력의 그런 그 우열 또는 서열, 지식의 서열, 하이어라키 이런 거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또 알레르기 반응 또 많이 일으키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폴라리는 분명히 이야기해요. 지식에는 우열이 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지식, 중학교 때 지식, 대학교 때 지식, 어린이 돼서 지식 달라지잖아요. 우열이 있어요. 그래서 지식은 본질적으로 평가의 속성을 갖고 있는 거라도요. 그리고 그 평가의 당사자는 인격적 지식의 소유자인 개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지필평가, 객관적 평가 이거 절대 무시하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러면 또 안 돼요. 그래갖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또 우리가 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이제 뭐 의사, 포도주 감식가, 뭐 운동선수, 무용가 등등 이런 예를 또 막 들고 그 평가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은 감시관, 코너소십이라는 거예요. 코너소십. 교육과정사에서 이 코너소십을 강조한 학자가 누굽니까? 아이즈너죠, 아이즈너. 아이즈너의 그 예술적 교육과정에서 핵심 개념으로 나오는 게 코너소십이에요. 아이즈너가 맞죠? 잠재적 교육과정, 그 영교육과정. 그게 그 복잡계 개념이거든요. 우리 애들 가르칠 때 감시관이 있잖아요. 교직 경력이 오래될수록 감시관이 있어요.
이거 이해했네? 그거 우리 알잖아요. 그 암묵적 지식이거든요, 대표적인. 아이들을 가르쳐본 경험이 없이 암묵적 지식 없이 애들 못 가르쳐요. 그리고 이제 인격적 지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의 요소가 뭐가 있어요? 성실성, 책임감, 소신, 그다음에 헌신 이런 거 굉장히 강조해요, 폴라니가. 예를 들어서 복잡성 교육이라는 지식을 제가 막 공부해서 갖게 됐어요. 그럼 저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소신이 있는 거라도요. 그리고 헌신을 하게 돼요. 필연적으로. 폴라니도 필연성 강조합니다. 스피노자도 필연성 강조했죠. 저는 복잡성 교육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헌신을 해야 되고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게 퍼스널 날리지의 특성이에요. 아이들하고 그렇잖아요. 우리 현장에서도 아이들이 수학 선생님하고 인격적 결합 없이 아이들이 수학 공부합니까? 안 해요. 수학 공부 못하던 애도 수학 선생님이 좋으면 수학 잘하게 돼요. 퍼스널 날리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시면요. 우리가 그 복잡성 교육에서 창발이 일어나려면 중복성 리던던시 강조하잖아요. 이 폴라니 개념 중에 8쪽에 보면은 그 등위 능력, 이퀴포텐셜리티가 나와요. 이게 바로 그 리던던시 개념이에요. 리던던시 개념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폴라니는 새로운 지식을 회득, 이해한 사람이 대중한테 자기가 아는 지식을 이렇게 전달하는 거 이거 쉽지 않다고 봤어요. 왜냐하면은 암묵적 지식이 제대로 갖추어져야 그걸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복잡성 교육을 이야기할 때 제가 그랬잖아요. 복잡성 교육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반응이 씨가 이렇게 복잡해. 복잡성에 대한 암묵적 지식이 없으면 그렇대도요. 그러니까는 그 지식을 전달하는 과정, 그 교육이에요, 교육. 쉽게 얘기하면 교육이에요. 이 교육은 매우 어렵다. 굉장히 시간을 요하는 것이고, 그리고 굉장히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봤어요. 갈등 있잖아요. 우리 애들하고 맨날 싸우잖아요. 가리키다가. 네? 그래서 그런 재밌는 얘기들이 뒤에 무지무지 나오는데요. 시간이 거의 다 되셨겠죠?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 그리고 이제 그 우주에서 나중에는 이제 그 폴라니도 결국은 형이상학적인 거를 건드리는데 물질성에서 생명성에서 정신성으로 이 우주는 진화를 한다고 봤어요. 그리고 본인의 그 진화 개념이 다윈의 진화 개념하고 뭐가 다른가 이제 이런 것도 쭉 이제 설명을 하고 그러는데 인간의 그 정신적인 그 노력, 역량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봤어요. 그 사명감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봤고요. 뒤에 말씀드릴 게 좀 더 있었고 오늘 일단 이걸로 마치고요. 저기 뒤에는 그냥 그 앞에 제가 중요한 거는 거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뒤에는 선생님들이 읽으셔도 이제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제가 좀 그동안 저만 이야기한 것 같아갖고 오늘은 좀 서로 이야기 좀 하도록 하죠. 나머지 시간은. 네. 폴라니도 그 언어 있잖아요.
언어라는 게 결국은 그 암묵지를 아티큘레이션 하는 거잖아요. 분절화하는 것이고 같은 거 어터런스라든지 그 폴란이 그 원전을 보면은 그 지식도 굉장히 상세하게 나눠갖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글이나 언어도 결국 같은 건데요. 제가 결론은 뭐냐 하면은 복잡성 교육은 거기도 그 끝부분에 그게 나와요. 복잡성 교육은 그 이전의 교육, 뭐 표준화 교육이나 또는 오센틱 교육, 그렇죠? 오센틱 교육이나 민주시민 교육, 그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다 포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나는 그 번역 제목이 표준화 교육에서 복잡성 교육하면은 그 책 내용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 다 포괄하는 개념인데 마치 표준화 교육을 부정하는 것처럼 그 들리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거 잘못 달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표준화 교육, 그다음에 표준화 테스트, 보통 우리가 스탠다다이즈드 테스트 해갖고 보통 그 진보 교육에서는 그걸 굉장히 부정하잖아요. 그런데 저기 그 폴란이가 그걸 또 언급을 해요. 지식을 말이죠. 낮은 수준의 지식에서 높은 수준의 지식으로 도달한 사람은 그 높은 수준의 지식이 그걸 표준으로 생각하면서 다른 세상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특히 국가가 관장하는 교육, 이 체계화된 교육에서는 표준화 교육의 제시가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가 애들을 그냥 복잡성 교육이다 해갖고 야, 너 표현했어, 잘했어. 이게 교육이 아니죠, 사실은. 굉장히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어떤 그 표준화된 지식을 아이들의 그 발달 단계에 따라서 제시를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스탠다다이즈드 테스트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폴란이는요, 전통과 권위를 또 굉장히 중시했어요. 지금 이제 기득권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교사가, 그러니까 수준 높은 지식을 안 사람이 아직 수준이 낮은 사람한테 그 지식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수준이 낮은 단계에 있는 사람이 수준이 높은 사람의 지식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 여기 이제 폴란이가 이제 공환성, 컨비비얼러티라고 그랬는데 같이 기뻐하면서 그 지식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죠. 그러려면은 낮은 수준에 있는 사람이 높은 수준의 그 전통과 권위를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육이 망가진 이유 중에 하나가 교사의 권위가 무너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래서 저는 기득권이라는 말을 그거는 진짜 필요할 때 써야 된다. 교사가 기득권은 아니잖아요. 좀. 교사 그 자체는 이 가리키는 행위를 하는 교사 그 자체는 네네. 그러니까는 그 현상학이 전기 현상학이 있고 후기 현상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를 들어서 플라톤 같은 사람은 우리가 진리에 도달하려면은 이데아의 세계를 우리가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봤는데 이 후설은 일단 그 경험을 중시했거든요. 경험. 그런데 사실 우리 경험이라는 것은 불완전하고 이게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뭐라 그래요? 그 판단 중지. 그 후설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판단 중지를 하면은 모든 경험의 그 잘못된 것을 다 제거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까마귀가 이제 여러 마리가 있는데 이 까마귀 저 까마귀 이렇게 까만색의 정도가 다 다르게 경험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까마귀의 검은 정도에 대한 판단을 딱 중지하면은 우리가 뭔가 검다라는 거를 깨닫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건데 후설은 나중에 그걸 부정해요. 아니 그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경험을 하다가 판단 중지를 딱 하면 뭐가 우리가 깨달아요?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갖고서는 마지막에는 그 체험,
그런 그 경험주의적 경험 말고 체험을 주장하는데, 그게 바로, 그러면서 후기 현상학에서는 인터 오브젝티브라는 개념을 써요. 간객관성이라는 개념을 쓴데도요. 그러니까는 그 경험이라는 것은 일종의 객관주의적 경험이고, 체험은 이 폴라니가 말한 그 인격적 지식 개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렇다. 그리고 우리가 인격적 지식을 생각할 때 주의할 점은 이걸 주관적인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객관적인 것도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객관적인 거하고 주관적인 거는 없다라는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 체험, 현상학에서 말하는 체험, 그게 바로 인터 오브젝티비티고, 이거는 객관적인 것도 아니고 주관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 경험주의하고는 다른 거죠, 완전히. 네. 우선 그 지식 존재 위계는 둘이 같이 가는 걸로 봅니다. 그 마이클 폴라니. 네. 존재적인 위계도 있고 지식적인 위계도 있다고 봤고요. 그 폴라니 잠깐만요. 그리고 이제 그 신체는 폴라니가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 제가 이 폴라니의 퍼스널 날리지는 원전 파일이 있어요. 제가 지금 그거 올려드릴게요. 내면이 아니라 우리 말 그대로 물리적인 신체 있잖아요. 피지컬한 바디를 말하는 거군요. 하면서 네. 그 안에서 어떤 정신적인 작용도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육체, 어떤 물체로서의 육체라기보다는 물리적인 것도 있고 정신적인 것도 있는, 스피노자 개념하고 거의 비슷해요. 제가 한번 이런 거고.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여기 폴라니가 말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네. 그런 아주 명시성이 강한 자연과학 지식부터 포함해갖고,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지식이나 관념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에피스테메적인 거, 그노시스적인 거, 그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 바디예요. 그 여기서 말하는 신체는 바디. 네. 프록시말한 것과 디스탈한 거 있잖아요. 그게 좀 구체적이지 않다고 말씀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 아니요. 신체를 네.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폴라니는. 근데 그게 사실 저도 좀 읽으면서 우리 신체로부터 가까운 것이 있고 우리 신체로부터 먼 것이 있다. 이것을 저도 좀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크게 봐서는 이 우주가 진화해온 과정을 보면은 물질이 처음에 있었잖아요. 네? 물질도 저기 분자량이 작은, 그러니까 원자량이 작은 원소부터 하고 쭉 진화를 해왔고, 그 물질성에서 생명성, 그 다음에 생명성에서 어떤 정신성으로 진화를 해왔는데, 굉장히 넓게 봐서는 그것도 존재의 위계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식과,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존재 자체도 그것은 같이 가는 걸로 봤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인식이 낮은 수준에 있다가 인식이 높은 수준으로 가면은 그거는 제 존재가 바뀐 거라고 폴라리는 설명을 해요. 그렇잖아요. 제가 복잡성 교육을 몰랐을 때하고 복잡성 교육을 알았을 때는 내 몸에 제가 암묵적으로 갖고 있는 지식이 달라졌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은 곧 내 신체의 존재가 달라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폴라리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봤을 때도 존재의 위계가 있고, 그 자체가 곧 인식의 위계죠. 개체 발생적으로도 그런 위계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발달론하고 거의 비슷해요. 발달론하고 그런 면에서는. 네. 그걸 본 사람이 인식을 못하는 그런 수준이죠. 하나도 불법화돼 있어서 없죠, 지금은.
콜롬보에서 봤다고요, 그거를. 아, 어렸을 때 드라마 형사 콜롬보에서 그걸 했다고요. 우리 지금도 우리가 인식 못하는 것이 우리 몸 안으로 폭력적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대도요. 불성실해서 변절자가 된 경우도 있고, 변절한 다음에 불성실한 수도 있고, 네네. 변절한 것이 더 성실한 것일 수도 있죠.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그러니까 변절이라는 게 일종의 전향이잖아요. 네네네. 그죠? 네네. 자기가 과거에 믿고 있던 신념이 잘못됐다. 네. 어? 나는 새로운 신념 이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네. 네? 네. 근데 그게 실제로 옳아요. 어? 네. 그런 경우도 있고, 네. 근데 선생님처럼 나는 여전히 과거의 신념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네. 권력을 위해서 또는 부를 위해서 그 신념을 버리고 내가 믿지는 않지만은 이것이 옳다라고 나는 주장을 한다. 그거는 나쁜 의미의 변절이죠.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게 아니고요. 네. 우리가 지식교육, 인성교육 따로 있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네. 그죠? 근데 네. 그것도 잘못된 거다. 어떤 주체가, 어떤 개인이 제대로 된 지식을 갖고 있다면은 인성도 바르다. 예? 그 개념이 또 인격적 지식의 개념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봐요.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데 굉장히 신념이 강해요. 신념이 강하면은 거기에 헌신하게 되잖아요. 이랑 관련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어떤 지식이 옳다고 믿었는데 그게 옳지 않은 걸로 판명이 됐어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자살도 하죠. 학자 중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네. 네네. 질문이래갖고요. 다만 그 추상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추상적으로밖에 답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교사가 그거는 특정 가치관을 강요하면 안 되죠. 어느 때이라도. 예, 예. 교사가 당연히 개입을 해야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폴라니가 그런 지식이 다른 사람들끼리는 늘 충돌과 갈등이 있다라고 봤어요. 그리고 그것이 단시간에 해결이 안 된다. 왜냐하면은 암묵지가 형성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르친다는 게 어려운 일이죠.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려우니까는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그걸 방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고 이 법이나 제도로 그걸 자꾸 해결하려고 그러니까는 교사의 전문성이라는 게 결국 암묵지잖아요. 그걸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법으로 그런 법 계속 만들잖아요. 학생 인권 조례도 그렇고 그 학교 폭력에 관한 그런 법률 그것도 법이 있죠 아마 조례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는 그것도 좀 문제 중에 하나죠. 예. 네. 폴란이도 그거 이야기해요. 네. 암묵지도 잘못된 것도 있다. 그리고 네. 그러니까 암묵지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잘못될 수도 있고 크게 봐서 인류가 생산해내는 지식들이 많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은 이념적인 지식도 있고 예를 들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다음에 자본주의 그런 이론도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폴라니가 그걸 또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부분이 있어요. 각종 제의, 종교, 그다음에 관습 이런 거 다 인류가 만들어내는 지식들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종교적인 지식하고 과학적인 지식은 갈등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가 옳은지는 모른다. 폴라니는 그렇게 주장을 해요. 어느 것이 옳은지 속단할 수 없다. 제가 그거 중요한 질문인데 잠깐만요. 제가 처음에 올려드린 거 있죠? 단톡방에. 이게 아니고. 그런 폴라니는 일단 우주라는 것은 어떤 진리가 있다라고 봤고요.
그게 이제 상대주의적 관점도 거부해요. 이런 지식이, 이런 암묵지가 옳을 수도 있고 저 암묵지도 옳을 수 있다. 이것도 거부해요. 어떤 진리는 있다고 봤어요. 진리는 있다고 봤는데, 그 암묵적 지식을 획득하고 생산하는 과정 중에 그 어떤 그 판단의 기준 역할을 하는 것이 있다고 봤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의미, 지금 이제 어느 한 공동체에서 추구하는 공통된 가치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어느 한 공동체, 뭐 국가가 될 수도 있고, 뭐 인류 공동체일 수도 있고, 거기서 기준이 되는 것은 어떤 암묵지가 옳으냐, 그 판단의 기준은 공동체에 있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그 레벨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수준에서는 공동체가 기준이 된다고 봤고요. 그 다음에 학습을 하면서 아이들이 잘못된 지식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잘못된 지식을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상대주의로 우리가 봐서는 안 되고 어느 지식을 우리가 가르치고 학습해야 되는가, 여기에는 진리의 기준이 있다고 봤어요. 어떤 진리가 있다고 봤어요. 무엇이 진리냐는 그거는 이야기하기가 힘들죠. 그거는 상황이 굉장히 다양하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진리 개념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폴라니는. 그런데 이 진리 개념을 쓸 때 말이죠. 제가 그 원전을 봤더니 놀랍게도 에디퀴트라는 개념을 써요. 스피노자랑 똑같아요. 그 판단 기준이 에디퀴트라는 개념을 쓴대요. 그리고 그 명시적 지식하고 암묵적 지식을 역동적으로 다룰 때 그때의 기준은 폴라니가 그 인격적 공동작용인이라는 개념을 썼어요. 그게 결국은 인격적 지식이라는 개념인데 이것도 이렇게 추상적으로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죠. 기준이 있다 이거죠. 그 레벨마다 그 기준이 있는데 개인 수준에서는 그게 인격이고 사회 수준에서는 그게 공동체고 그 다음에 학습이나 교육의 측면에서는 진리. 우리는 나름대로 진리를 가르친다고 하죠. 그죠? 그렇게 추상적으로밖에 이야기할 수 없죠. 뭐 그런 거는. 하여튼 상대주의는 이게 폴라니가 인정을 안 해요. 그거는. 네. 그 소비자의 판단, 소비자는 소비를 할 때 본인이 의식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걸 소비를 해야 되는데 소비자의 의식적인 판단을 원천적으로 그건 봉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이죠. 불법화돼. 상품 판매, 어떤 유통 질서, 거기서는 그거는 안 되죠.